더는 참을 수 없다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유혈 진압으로 최소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불투명해졌고 저격수 동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이 한국에도 바로 계산해야 할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계 위기관리 컨설턴트 다비드 노르만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 사태가 한국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가 되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벽에 올라온 속보를 붙잡고 바로 보고서 초안을 엽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2주를 넘기고 있다는 문장 하나가 화면에 떠 있고 그 아래로는 사망자 추산이 서로 엇갈린다는 메모가 줄줄이 붙습니다. 숫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뜻인데 회의실은 늘 그걸 반대로 해석합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 과장일 거라는 방향으로요. 나는 유럽 본사 리스크콜에 접속하며 손목 시계를 한번 봅니다. 한국 팀이 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이 중동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 한국 쪽 공급망 담당자들이니까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최근 다른 나라의 시위도 결국 며칠 뉴스로 소비되고 끝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을 지키는 거지 정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나는 입을 열기 전에 문서 첫 장에 적힌 단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란, 시위, 진압, 통신 차단 가능성. 그런데 그 단어가 회의실에서는 곧장 배경음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보지 않고 익숙한 분류표만 봅니다. 중동 소요, 제한적, 단기, 통제 가능. 그 한 줄이 모든 판단을 잠그는 자물쇠가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웃듯이 말합니다. 저긴 원래 저렇지 않나. 그리고 화면 반대편에서는 무심한 목소리로 트럼프가 또 압박을 올리면 금방 잠잠해질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압박이 들어가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뀝니다. 내부 분노가 바깥을 향해 분출되거나 반대로 더 거칠게 눌러버리거나 둘 중 하나로요. 특히 이란처럼 체제 자체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진압의 강도가 계단이 아니라 절벽처럼 올라갑니다. 한국 팀의 담당자가 잠깐 마이크를 켭니다. 말투는 최대한 담담하지만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원유 가격이 하루만 튀어도 물류비가 바로 움직이고 보험료가 붙고 환율이 따라붙는데 지금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어디로 잡느냐는 겁니다. 회의실은 그 질문을 과민 반응으로 취급합니다. 아직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잖아. 아직 공식 확인이 없잖아. 아직 현장 영상이 제한적이잖아. 나는 그 단어들이 하나같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곧 더 나빠진다는 뜻으로 작동하니까요. 나는 화면 공유를 열고 간단한 표를 올립니다. 확정 수치는 아니고 추정의 범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망자 숫자가 최소 수십에서 수백으로 흔들리고 어떤 통로에서는 수천 가능성까지 언급된다는 내용. 그리고 통신이 끊기는 순간부터 숫자는 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 누군가는 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범위가 이렇게 넓으면 데이터가 쓸모없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서 나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범위가 넓다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 불안정하다는 뜻인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 숫자를 무효화해버립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팀장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란은 관찰 단계로 두고 다른 우선순위를 보자. 한국 관련 대응은 과도하게 앞서가지 말자. 트럼프의 발언이 공식 조치로 바뀌면 그때 다시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문장을 씁니다. 공식 조치가 나오기 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요. 사람들이 안심하는 바로
그 구간에서 통신이 끊기고 숫자가 사라지고 빈칸이 커지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소문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늘 시장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나는 회의가 끊기자마자 한국 팀에게 짧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금은 숫자를 확정할 수 없지만 이란에서 통신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사건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보고서 첫 줄을 다시 고칩니다. 중동의 소요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실패라고요. 그런데 그 계산이 틀렸다는 걸 사람들이 언제 인정하게 될까요? 숫자가 더 커진 뒤에야 가능할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다음 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신호가 잡힐까요? 나는 회의실에서 나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길어지고 있다는 문장은 변하지 않는데 그 아래 붙는 숫자만 계속 흔들립니다. 어떤 보고는 사망자가 최소 수십이라고 하고 또 다른 보고는 최소 수백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2명이 넘었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옵니다. 보통 이런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하니 무시하자고요. 하지만 위기관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숫자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튀어나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숫자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자주 공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라는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회의실의 반응입니다. 다들 어제와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 표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조롱이었고 그 다음은 무관심이었고 이제는 짜증이 섞입니다. 숫자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불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론이 없는 데이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데이터를 깎아내립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숫자는 늘 과장이라고, 현장 영상은 편집됐을 수 있다고, 인권단체는 정치적이라고. 나는 그런 말들이 위기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고 얼마나 자주 틀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보고서를 열어 사망자 항목을 2줄로 나눕니다. 한 줄은 최소 확인치, 다른 한 줄은 최대 추정치. 그리고 그 옆에 굵게 적습니다. 격차 자체가 리스크라고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통신 차단이 시작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그 벌어진 격차만큼 시장은 불안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확정되어야 움직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숫자가 확정되지 않을 때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과 에너지 수입이 동시에 얽힌 구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내 메신저가 시끄러워집니다. 유럽 쪽 애널리스트가 이란에서 병원이 포화라는 얘기가 도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다른 팀은 시신 안치소가 부족하다는 증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언은 대개 사실이거나 아직 더 나쁜 사실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보고가 붙습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끊었다는 말. 그 한 줄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쌓아둔 숫자표는 의미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라는 게 실제 규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보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숫자가 작게 보이면 그건 실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길이 막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날 오후 한국 팀이 다시 연락해 옵니다. 톤은 더 짧아졌고 질문은 더 구체적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우리 거래처들이 요구할 보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항로 운임이 어떻게 움직일지, 환율이 어느 구간에서 흔들릴지. 나는 그 질문을 받고서야 회의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걸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은 사건을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늘 먼저 움직여야 하고 먼저 욕을 먹고 나중에 옳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반면 내 본사 쪽 팀은 여전히 결정을 미룹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사망자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특히 이란이 통신을 끊는 순간부터는
정부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숫자를 만들 수 있고, 반대쪽은 숫자를 내보낼 수 있는 통로가 끊기니 결국 바깥에서 보이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축소된 공식 발표와 극단적으로 확대된 루머.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하면 국제사회는 어디에도 확신을 둘 수 없고 그 불확실성이 곧 긴장으로 바뀝니다. 나는 문서에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숫자 오류 의심 과정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에 세 단계로 씁니다. 첫째, 서로 다른 사망자 수치가 나온다. 둘째, 내부는 과장이라며 무시한다. 셋째, 통신 차단이 확인되면 의심의 방향이 바뀐다. 숫자가 과장인지 아닌지보다 왜 숫자가 이렇게 흔들리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이동이 시작되는 순간은 늘 늦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조롱은 사라졌고 대신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누가 그 숫자를 냈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란이 왜 통신을 끊었는지. 질문이 생겼다는 건 좋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질문들이 늦었다는 걸 압니다. 질문이 생기는 시점은 이미 불안이 만들어진 뒤이고 시장은 그 불안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회의 마지막에 팀장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 조심스럽게 쓰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보고서에는 반대 문장을 적습니다. 확정된 게 없으니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단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란. 이 단어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가 사라지는 공간을 뜻하게 됐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이런 공간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다음 단계를 부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숫자가 아니라 조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대개 트럼프 같은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결국 숫자보다 먼저 통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길어질수록 사망자, 추산이 흔들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 숫자가 흔들리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줄어드는 쪽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서로 멀어지면서 커집니다. 이럴 때 위기관리 현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아니라 현장 밖으로 무엇이 빠져나오고 무엇이 막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막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끊고 국제전화도 막는다는 말이 덧붙습니다. 나는 이 한 줄을 보고 문서의 구조부터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사망자 수치를 중심으로 위험도를 계산했지만 이제부터는 계산의 축이 바뀝니다. 숫자 항목 옆에 새로운 칸을 만들고 그 칸에 통신 두절이라고 적습니다. 숫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불완전한 취재나 느린 확인이 아니라 의도적인 차단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처음에는 이런 걸 기술적인 문제로 취급합니다. 장애일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죠. 그런데 이란 같은 체제 국가에서 전국 단위로 통신이 사라지는 순간은 장애가 아니라 조치입니다. 나는 현장 경험을 떠올립니다. 통신이 끊기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영상이고 그 다음은 증언이고 마지막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마지막인 이유는 숫자는 원래 정부가 만들기 가장 쉬운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끊기는 순간부터 숫자를 믿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숫자는 실제 규모가 아니라 유통 가능한 정보의 크기일 수 있으니까요. 나는 팀의 재검증 절차를 가동하자고 요청합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 집계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는 확인된 사망 사례가 특정 지역에만 몰려있지 않은지 봅니다. 셋째는 통신이 끊긴 시점 이후의 숫자가 급격히 변하는지 체크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확한 숫자를 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숫자를 둘러싼 구조를 찾기 위한 겁니다. 특히 이란처럼 정보의 출구가 닫히는 곳에서는 구조를 모르면 숫자에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그들이 이제 막 위기의 중심을 밟았다는 걸 압니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확신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하는 인터넷을 끊는지, 왜 밖으로 나오는 영상이 갑자기 줄어드는지, 왜 어떤 곳에서는 사망자가 수십인데 다른 통로에서는 수천을 말하는지. 나는 그 질문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늦었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한국팀은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합니다. 한국 담당자는 내게 숫자를 묻지 않고 다른 걸 묻습니다. 이란에서 통신이 끊기면 투자자 심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이 원유와 운임과 보험료에 어떤 속도로 전이되는지,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나는 그 질문이 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란을 먼 나라의 혼란으로 보지만 한국은 결과를 숫자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언제나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화면에 시나리오 표를 띄웁니다. 첫 줄에는 제한적 진압과 부분적 통신 제한을 둡니다. 둘째 줄에는 전국 통신 차단과 강경 진압을 둡니다. 셋째 줄에는 외부 개입 가능성 언급과 경제 압박 확대를 둡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셋째 줄에서야 고개를 듭니다. 왜냐하면 그 줄에는 트럼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란의 내부 사망자 숫자에는 무감각하지만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즉시 반응합니다. 나는 그 반응이 역설적으로 솔직하다고 느낍니다. 세계는 언제나 약한 쪽의 고통보다 강한 쪽의 결정에 더 빨리 흔들립니다. 통신 차단이 계속된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팀장은 드디어 말투를 바꿉니다. 관찰 단계라는 표현 대신 경계 단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작은 단어 변화가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관찰은 멀리서 보는 것이고 경계는 대비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한국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부터는 숫자를 믿는 싸움이 아니라 정보가 사라지는 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요. 이란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줄어드는 순간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은 한국 같은 나라에 먼저 닿는다고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내 보고서 첫 줄을 다시 씁니다. 이란의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보다 왜 그 숫자가 확정되지 못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기는 순간이 왔다는 건 이미 위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 아니라 조치입니다. 누가 그 조치를 말로 꺼낼지, 누가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바꿀지, 그리고 그 이름이 트럼프가 되는 순간, 이란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계산 문제가 됩니다. 통신이 끊긴 뒤부터 보고서에 들어오는 정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데 문장은 더 짧아집니다. 확인되지 않음, 추정, 목격자 증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신 가방. 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이 사태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합니다. 시위가 격화됐다는 표현과 시신 가방이 늘어섰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세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외신 영상 일부가 끊어진 채로 들어옵니다. 수포로 덮인 시신 가방들이 바닥에 일렬로 놓여 있고 유족들은 울음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서서 얼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가족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화면을 오래 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숫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는 질문은 이 장면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미 국가와 시민 사이의 선이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다른 보고가 붙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 저격수가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에서는 즉각 반응이 갈립니다.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일부는 그 단어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후자 쪽에 섭니다. 저격수라는 단어는 단순한 무기 종류가 아닙니다. 그건 군중 통제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겨냥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진압의 목적이 해산이 아니라 공포 조성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란의 상황은 소요 사태가 아니라 체제 방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진압 방식의 질적 변화. 그 아래에 이렇게 적습니다. 7탄 사용, 근거리 사망 사례, 저격수 의혹. 이 단어들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국제사회가 이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급격히 냉각됩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장면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외교적 수사보다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한국 팀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에서 이런 장면이 확산되면 정치적 압박이 언제 경제 제재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 질문이 늦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아직 결정된 제재는 없지만 이런 장면이 쌓이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고요. 정부들은 침묵할 수 있지만 시장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보험사와 운송회사는 이미 다음 단계를 가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눈에 띄게 변합니다. 처음엔 이란 내부 문제라고 선을 긋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아낍니다. 누군가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든 미국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한 이름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나는 그 이름이 아직 회의실에서 크게 발음되지 않는 게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미 상황이 상당히 진행된 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결론 부분을 손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사망자 숫자가 아니라 진압의 방식입니다. 시신 가방과 저격수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순간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설명해야 할 위치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압박은 커집니다. 그 압박은 외교 성명으로 시작해 경제 조치로 옮겨가고 때로는 군사적 언급으로까지 번집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 나는 이렇게 씁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내부 통제를 넘어 외부 개인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아직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문장이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몇 명이 죽었는가에서 왜 이런 방식이 선택됐는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기다립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상황은 내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외부의 선택입니다.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트럼프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그 이름을 피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 가능성, 워싱턴의 기류, 백악관의 판단 같은 말로 돌려 말했죠. 하지만 이란에서 시신 가방과 저격수 이야기가 동시에 퍼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미국의 반응은 외교 성명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라인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 내 자국민에게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항공편 취소 상황을 알리고 육로 대피 방법까지 안내했다는 세부 사항이 붙습니다. 나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번 국면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걸 확신합니다. 대피 명령은 경고가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니까요. 이란은 그 순간부터 불안정한 지역이 아니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회의실 반응은 즉각 갈립니다. 누군가는 대피 명령이 항상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공식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국가와 기업의 판단을 바꿉니다. 보험사는 조건을 다시 쓰고 항공사는 노선을 재검토하고 에너지 트레이더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발표문 한 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고가 올라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나는 그 표현이 익숙합니다. 실제 행동보다 훨씬 앞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의 발언은 늘 시장과 외교를 동시에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트럼프의 행동보다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경제 카드가 겹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경고. 이 문장이 보고서에 들어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확 바뀝니다. 중동 문제를 정치 뉴스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관세는 총보다 느리지만 훨씬 넓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관세의 실질적 타깃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 그 이름이 떠오르자 이란 사태는 곧바로 미중 관계와 글로벌 무역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나는 이 지점을 보고서의 전환점으로 표시합니다. 이란 내부의 유혈 진압이 미국의 대피 명령으로 안전 문제로 확장되고 트럼프의 관세 카드로 경제 문제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태는 한 나라의 인권 문제도 한 지역의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변수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는 언제나 한국 같은 나라에 먼저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 수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충격이 곧바로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회의 말미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이란만 선택의 기로에 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도 선택해야 하고 트럼프도 선택해야 합니다. 압박을 계속 밀어붙일지 조정할지, 말로만 흔들지 실제 조치로 옮길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를 흔듭니다. 나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중요한 건 이란의 다음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의 다음 발언이다. 그 문장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상황은 현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발언 하나가 테헤란의 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장은 이미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태는 되돌릴 수 없는 크기로 커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압박에 대한 이란의 대응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자 이란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뀝니다. 거리에서는 진압이 멈추지 않는데 외교 채널에서는 다른 신호가 흘러나옵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비공식 접촉과 물밑대화 가능성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나는 이 괴리를 보고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현장과 외교 메시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상황은 안정이 아니라 교착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고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란 외무라인이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 하지만 그 문장 바로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붙습니다. 같은 날 시위 진압이 계속됐고 사망자 소식도 끊기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문장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란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와 내부 통제를 위한 강경 조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이란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권이 물러서기보다는 더 세게 눌러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나는 둘 다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얼마나 길어질지입니다. 시장과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건 명확한 충돌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입니다. 이란이 외교 신호를 흘리면서도 진압을 멈추지 않는 한 이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팀은 이 단계에서 더욱 바빠집니다. 이란이 시간을 끌수록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해지고 운송과 보험 비용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충돌이든 합의든 빨리 방향이 정해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나는 그 점을 보고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이란의 회피 전략은 내부 정권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외부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요. 긴장은 유지되고 비용은 쌓이는데 해결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 말미에 팀장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의 핵심 변수는 뭐냐고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란의 말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미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애매한 제스처는 오히려 더 강한 압박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모호함을 협상의 여지로 보지 않고
약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문서에 새로운 소제목을 추가합니다. 외교와 현장의 분리.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씁니다. 진압이 계속되는 한 외교, 신호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신뢰를 얻지 못한 신호는 압박을 줄이지 못한다. 압박이 줄지 않으면 긴장은 유지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지금 이란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태는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외교적, 미세 신호가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장면이 쌓였습니다. 시신 가방, 저격수 의혹, 통신 차단, 대피 명령, 관세 경고.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면에서는 한두 마디 대화로 판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구조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다시 거리와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사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분위기는 다시 한번 예상과 다르게 흐릅니다. 외교와 군사와 경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던 보고서 한가운데에 전혀 다른 장면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란 여성의 영상입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진 앞에서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 촬영지는 이란이 아니라 캐나다라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나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장소보다 상징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회의실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해외 디아스포라의 퍼포먼스일 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곧바로 정정합니다. 이런 장면은 정권을 직접 흔들기보다 프레임을 바꿉니다. 이란의 문제가 더 이상 중동의 정치 갈등이나 트럼프의 압박 카드로만 설명되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여성의 자유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 사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인권 보고서의 문장으로 소비되던 사건이 개인의 얼굴과 행동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보고서에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란 여성 디아스포라의 연대 확산, 유럽과 북미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 문화계 인사들의 공개 발언. 나는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끊어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징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강해질수록 이런 상징은 더 강한 의미를 얻습니다. 한국 팀과의 통화에서도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육아나 보험료만 묻지 않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 그리고 그 여론이 제재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성 인권 프레임이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요. 군사 충돌은 끝이 나도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회의실에서는 드디어 공통된 인식이 형성됩니다. 이란의 문제는 이제 협상으로만 정리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불씨를 키웠고 이란의 강경 진압이 연료를 부었지만 불길의 방향을 바꾼 건 여성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징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바꾸고 맥락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어느 한 나라의 선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태는 숫자와 발언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와 기억의 싸움으로 이동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시장과 국제사회는 이미 장면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 가방과 저격수의 그림 위에 여성의 불붙은 행동이 겹쳐집니다. 이 조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이란은 더 이상 혼자 이 사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발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세계가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인식이 공식적인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회의는 이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이란 이야기를 과장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압박을 수사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는가? 보고서의 제목이 바뀝니다. 관찰에서 대응으로. 이 한 단어 변화는 회의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란의 유혈 진압은 이제 내부 뉴스가 아니라 외부 변수로 고정됐고, 트럼프의 발언은 돌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분류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계산을 끝냈느냐입니다. 한국 팀의 발언이 길어집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없고 숫자와 조건만 나열됩니다. 유가가 어느 구간을 넘으면 어떤 계약이 다시 쓰이는지, 항로보험이 어느 수준에서 재조정되는지, 환율 변동이 제조 원가에 어떤 속도로 반영되는지.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은 늘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통과해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목소리로 선언하지 않고 조용히 계산을 끝내는 방식 말입니다. 회의 말미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란이 아니라 세계가 반응한 거라고요. 나는 그 문장을 보고서 마지막 줄로 옮깁니다. 이란의 거리에서 시작된 사건이 트럼프의 말과 여성 저항의 상징을 거치며 국제 질서의 변수로 굳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 이건 자랑도 비난도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태의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더 이상 이란의 숫자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 트럼프의 다음 선택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인식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문서를 저장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설명이 아니라 준비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위에서 시작된 유혈 진압은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번졌고, 미국의 압박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그 파장은 이미 여러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용하지만 무거운 시작입니다.